안녕하세요. 실무세법에서 뵈니까 또 이상하네요. 이제 강의만 실무는 또 중개사에 이렇게 공부하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중개사 공부하는 거하고 실무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혹시 이제 세법을 공부를 해보셨거나 근데 처음으로 공부를 아예 안 하셨더라도 실무 이 세법을 배우는데 어떻게 보면 두렵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두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실무세법이 어떻게 실무세법이 진행이 되고 이런 게 이제 이런 과정이 어려우실 건데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실무세법 교재를 만든 이유가 이론을 배우고 나서 실무에 이제 중개사 실무에 들어가거나 이제 사례를 가지고 풀어갈 수 있는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재를 이제 출간을 하긴 했는데 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시더라고요. 요거를요. 그리고 실무하신 분들이 이제 주로 어느 부분까지를 알아야 중개사 일을 하시고 또 중개사가 아닌 일반 국민들께서 세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를 알아야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받을 건지 이걸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재는 지금 올해 이제 2023년 교재는 지금 요 교재예요. 요 교재인데 거의 대부분 다 그 중개사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이론은 한 번씩 보셨던 걸 거예요. 그런데 이론 내용을 이제 사례로 풀어가다 보니까 전혀 생소하게 처음 보는 것처럼 아마 보이실 거예요. 이게 책 자체를 읽을 수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왜 뭘 이해가 안 돼서 이걸 모르지? 이러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무세법 교재가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냐면요. 이제 처음 이제 상담을 하실 때 첫 번째 상담할 때 취득과 관련해서 발생한 요 세금들이 첫 번째가 연결이 돼 있어요. 취득과 관련된 세금이. 그다음에 이제 취득과 관련된 세금이 끝나면 그다음에 이제 가는 게 보유할 때 발생한 세금들이 어떤 게 있는가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가요. 근데 보유를 하다가 이걸 팔았을 때 양도했을 때는 어떤 세금들이 있을까 이제 여기를 또 나누는 거예요. 근데 양도까지 가면 이제는 상속이나 증여에서 발생한 세금들이 어떤 게 있는가? 전체가 총 4개 파트로 나눠가지고 이제 취득과 보유와 양도와 상속 증여하고 관련된 게 모든 게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로 사례로 그냥 읽으면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사례가 돼야 되는데 재밌는 사례가 아니라 전부 다 그 정부가 어떻게 하면 세금을 가져갈까? 또 정부하고 우리 국민들하고 싸웠을 때 정부가 이길 건지 내가 이길 건지. 근데 우리가 졌던 사례도 많고 우리가 이겼던 사례도 많고. 근데 이 사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요렇게만 안 하면 되겠네. 요렇게만 안 하면 나도 세금 안 낼 수 있겠네. 요렇게만 하면 또 이 사람하고 똑같이 하면 나 세금 줄일 수 있겠네. 근데 세금을 줄이는 방법들을 이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세금을 줄일 것인가? 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배울 수가 없더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혼자 힘으로 하시면 진짜 좋아요. 세금 줄이는 방법은 그 세법에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절세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아니에요. 모든 분들이 탈세라고 하는데 탈세는 없어요. 탈세라는 건 없어요. 탈세는 그거는 법을 어기는 거예요. 조세 회피라는 게 있어요. 조세 회피라는 게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조세 회피예요. 탈세보다 더 나쁜 게 조세 회피예요. 조세 회피를 하는 사람들은 누가 왜 하냐면 세법을 진짜로 잘하는 사람이 그 개구멍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세법에 구멍이 있거든요. 세법에서 약간의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을 뚫고 나가는 게 조세 회피예요. 그래서 회피를 하는 게 그게 제일 나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조세 회피하면 정부는 그거는 가만히 안 두겠다.
조세 회피하는 사람은 가만히 안 두겠다 해가지고 단속을 엄청나게 심하게 해요. 그게. 그래서 예전에 S기업이 당했던 게 그 조세 회피해가지고 완전히 크게 당했어요. 그래서 그 조세 회피를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차라리 할 바에 탈세를 해버린 게 낫지 조세 회피하면 안 돼요. 이제 세법을 안다고 해서 그 약간의 틈이 있는데 그 틈을 비집고 나가가지고 세금을 피하려고 하는 거, 요거는 제일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요 교재에는, 요 부동산 실무세법 교재에는 탈세는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탈세는 없어요. 절세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만 여기다가 넣어놨지, 탈세하는 방법. 그래서 예전에 어디에서 직접적으로 저한테 세금을 탈세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하고 그거 강의 좀 해주세요. 그렇게 저한테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안 돼요. 그걸 못 해요. 그랬어요. 근데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데 탈세하는 방법은 저도 몰라요. 그랬어요. 탈세라는 것은 세금 자체를 아예 변칙적으로 안 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안 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세금을 법대로 절약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공인중개사 이제 하실 때 실무세법이 필요한 이유를 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이제 실무세법이 꼭 필요한 이유는, 예, 중개사 할 때 이론만으로는 중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요. 그랬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세법에 있는 전문 용어로 이제 그냥 저희 사무실에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중개사님 사무실에 딱 앉아 있는데 갑자기 문 열고 들어와서 뭔가 상담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제가 전문 용어를 쓰면 오셔가지고 제 모습이 고객이에요. 지금 사무실 하고 계신 분 중에 혹시라도 손님이 와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데, 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혹시 우리 고객 중에 저하고 똑같은 모습을 하신 분이 있었으면 중개사님이 실수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에게 대화가 안 됐다는, 그분하고 대화 소통이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단어를 그냥 이상한 용어를 써가지고 상대방이 뭔 말인지 못 알아먹으니까 자기는 대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암기해 놓으신 분들, 세법을 암기해가지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용어를 막 쓰시는 분들, 그분들은 절대로 중개사 업무를 할 때 상대방한테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이론만으로는 중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요. 그랬어요. 그래서 세법, 법령의 지문만 알고 있다고 해서 상담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래요. 절대로 상대방이 알아먹을 수 있는 상담을 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초등학생이 왔어요. 초등학생이 세금 상담을 왔어요. 그러면 뭐 하러 왔니? 그래요. 저요, 세금 좀 물어보러 왔는데요. 제가요, 초등학교 교재에서 배웠던 그 세금 좀 물어보러 왔는데, 그럼 여기 앉아봐. 내가 알려줄게. 그리고 그 학생에 맞게끔만 언어를 쓰셔야 돼요. 근데 그런 언어를 쓸 능력이 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사 일을 할 때도 자꾸 제가요, 다른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올게요. 그래요. 생각해 보고 올게요. 그러면 가면서 그래요. 에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그러고 가요. 그러면 절대 그 사무실에 다시 안 돌아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는, 자, 알고 있는 법령 지식을 고객에게 가장 쉽게, 그 다음에 소통이 가능하도록 상담을 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상대방이 그래 내가 그게 궁금했어요. 그 말을 하면은 그분은, 고객은 우리 사무실에서 안 나가요. 끝까지 뭔가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계속 물어봐요. 그럼 계속 대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대답을 하실 때 언제나 그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셔야지, 알아들을 수 없는 용어를 쓰시면 안 돼요. 그럼 상대방이 알아먹기 쉽게 소통을 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걸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 그거 알겠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맞는 상담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법에 있는 지문을 진짜로 쉽게 풀어가지고 누구든지 알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세금 상담은. 그래서 세금은 용어들이 복잡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무지 두려워해요. 처음에는 엄청 두려워해요. 그런데 자기가 아는 용어를 쓰시면 너무 쉬운데? 너무 쉬운데? 저거 할만한데? 그래? 저거 세금이 저렇다고? 아주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게 고객분에게 쉽게 설명하실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소통이 가능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그래서 또 이제 두 번째 실수가 뭐냐면 손님이 물어보러 온 것은 중개사님이 듣지도 않아. 그리고 자꾸 혼자만 앞에서 브리핑만 해. 아니 여기 뭐 있는 거 지도 있는 거 브리핑만 하죠. 뭐냐 이거 내가 알고 싶은 게 그게 아닌데. 나는 가서 알고 싶은 그게 아닌데 자꾸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 이 지역이 어떻고요? 이 지역이 어떻고요? 근데 어쩌다는 이야기요 그게? 나는 그거 관심 없는데? 그러니까 전혀 서로 눈이 다른 데로 간 거예요. 서로 눈이. 그래서 반드시 소통이 되셔야 되는데 소통을 못 하시면 실무에서는 그냥 손님 거의 놓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가 소통을 할 때 이제 어떻게 이제 물어보는 게 제가 이제 사례를 한번 따와봤어요. 제 교재에 있는 사례인데, 자, 이제 사례별 케이스를 미리 준비해가지고 미리 이런 걸 접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것과 관련된 사례로 상담이 들어오면 그거 내가 이미 한번 이야기해봤지. 나 한번 이거 정리해봤어. 그러면 정리해봤어. 그러면 결혼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파트를 취득하려고 해요. 내가 그런데 세금은 언제 내고 어떤 걸 내고 언제 내야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혹시 이제 여기서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개사 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제가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파트를 취득하고 세금을 취득했을 때 어떤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럼 브리핑할 때 제일 먼저 뭔 말부터 하는가요? 아무 말 안 하는가요? 자, 우리 사무실 오신 분이 10년 만에 집을 사가지고 내가 집을 샀을 때 어떤 세금을 내야 되냐고 물어보러 왔을 때 제일 먼저 뭔 말부터 해줘야 되는가? 네, 축하드립니다. 바로 사장님 맞으신 거예요.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저도요. 제가 몇 년 만에 집을 샀는데요. 저도 그 집 살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그러면 그래요. 나 진짜 힘들었다니까 막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세금이 필요 없어요. 이제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나중에 이제 그걸 서로 소통했잖아요. 통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세금 말해봤자 필요도 없어요. 알았어요. 얼마 내더라. 알았어요. 근데 언제까지 내면 돼요? 그냥 내시면 돼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거요. 자, 사셨으니까 취득세 내야 되고 지방교육세 내야 되고 농어촌 특별세 내셔야 되고 또 뭔 세금 내야 되고 또 좀 있으면 재산세 나올 거고요. 또 있으면 종부세도 나올 거고요. 또 뭔 세 나올 거예요? 이거 지금 집을 괜히 샀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나 이거를 법적으로 먼저 들어가지 마시고 그분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분이 진짜 젊으신 분이고 신혼부부라면 진짜로 엄마 고생했겠네요. 그분을 먼저 위로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세금은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아직도 한 2달 정도 여유 있으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2달 안에 세금 신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등기 언제 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 취득세 상담할 때 취득세를 먼저 그러면 세금 얼마예요부터 말하시면 안 돼요. 절대 세금 상담할 때는 세금이 얼마라는 말은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아니라 세금은 모든 걸 다 끝내고 제일 끝에 가서 금액이 얼마예요 이렇게. 세금 액수는. 그래서 처음부터 세금 얼마 나오겠는데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안 돼요. 세금 액수를 먼저 알아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듣고 싶은 게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액수 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액수는 제일 나중에. 세금 액수는 제일 나중에 상담하시고 먼저 그분이 세금을 지금 낼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닌가를 계속 질문을 해가지고 지금 상황에 지금 내야 될 건지 또 늦춰야 될 건지 요걸 판단을 빨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지금 여유자금 있으세요? 아니요. 지금 조금 힘든데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면 여유자금 생길 것 같아요? 네, 한 달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장님 잠깐 그 등기를 저희가 계약 잔금하고 한 달 정도 있다가 등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왜요? 그러면 등기를 지금 해버리면 세금도 지금 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돈이 없는데 등기한다고 하면 세금까지 지금 내셔야 되잖아요. 그럼 부담스러우니까 그럼 등기 안 하면 혹시 내가 무슨 불이익은 있어요? 그런 불이익은 없어요. 어떻게 권리증 받아오시면 되잖아요. 받아오고 등기만 나중에 하면 되니까. 세금은 취득했으니까 취득하고 나서 60일 안에만 내시면 돼요. 대신에 등기를 빨리 해버리면 등기할 때 내야 되니까 세금 부담이 지금 따르니까 이것만 조금만 늦춰주시죠. 그래요. 그러면
나를 배려한 거잖아요. 그분을 배려한 거니까, 이분이 세금을 그냥 막 내라한 게 아니라 나를 생각해서 조금 더 조정해주고 조정을 하려네? 이런 게 보여주셔야 돼요. 실무하실 때는. 근데 우리가 배울 때는 전혀 그런 걸 안 배우고 세금은 60일 안에 내야 되고 뭐하고 법대로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실수하신 분들이 뭘 실수하냐면 취득세는요 60일 안에 내야 돼요. 이 말만 해요. 그러고 나서 오늘 잔금을 하면서 오늘 등기할 건데요. 세금은요? 60일 안에 낸다면서요. 아니요. 제가 깜빡했네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지금 세금을 내냐고. 그래서 언제나 먼저 실무는 우리 시험은 60일을 먼저 기억하는데 실무는 그게 아니에요. 언제 세금이 준비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는 늦어도 60일 안에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60일 안에 하시기 되는데 그 전에 등기할 생각이 있으시면 등기하실 때 그때 세금 준비는 해 주셔야 돼요. 요거 반드시 그걸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례를 딱 보면 사례 보면 농어촌 특별세도 있고 지방교육세도 함께 납부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금액이.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는 많지 않는데 어떤 때 보면 농특세가 0으로 나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농어촌 특별세가 0 이렇게 나와요. 왜? 아니 분명히 농특세가 10%인가 나온다겠는데 이게 왜 안 나왔지? 그럼 이제 중개사님이 이제 고민을 해. 이거 모르니까 중개사님 모르니까 막 고민을 해. 그런데 그게 왜 안 나오냐면 서민주택들은 안 나와요. 국민주택 규모는 농특세가 비과세예요. 국민주택 규모는 농특세가 비과세예요. 국민주택이면. 그래서 국민주택이면 0이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법무사에서 오는 법무사로는 그 내역서 보면 취득세 0, 지방교육세 얼마 이렇게 붙어 있어. 그러면 0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제 혹시라도 나중에 또 농특세가 나오면 내실 일도 있으니까 그거 알고 계세요. 이렇게 중개사님 상담할 때 있어요. 이거는요 특별히 이번에 제가 농특세는 안 나오게 만들어 드렸어요. 이러면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럼 웃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그냥 비과세라 나중에 또 계속 물어보면 그거요 국민주택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세금 안 나오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시면 돼요. 그런데 좀 삐딱하게 나오신 분 있죠.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좋으신 분만 있는 게 하나 좀 삐딱하신 분이 있어요. 그 삐딱하신 분이 나오면 그분한테 상담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집이요 너무 적어서요. 그런 거 안 나와요. 한번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 그래서 좀 괜찮으신 분하고 상담하실 때는 그냥 국민주택은 그냥 농특세 같은 거 안 나와요. 이렇게 놓으시고 조금 더 까칠하게 나오고 좀 안 좋게 말하신 분들 그건 집도 뭐 얼마 되지도 않는지 그런 거 왜 농특세 나오겠어요? 그러면 이제 속으로 짜증 나버리죠. 이제 이런 게.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우리는 농특세 같은 경우는 전혀 비과세 교육을 안 배웠잖아요. 그런데 실무에 가면 이게 필요하거든요. 실무에서. 근데 계산해보면 좀 있으면 이제 저희가 핸드폰으로 계산해볼 거예요. 세금 계산해보는데 어떨 때는 농특세가 나오고 어떨 때는 안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 왜 안 나왔는가 그 이유를 계산식에서 알아놓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아마 될 거예요. 자, 이제 또 어떤 상황이 이제 이런 상황도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 있는데 보면 이혼할 때 재산 분할 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재산 분할로 받은데 요것도 취득세 내는가요? 이렇게 누가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재산 분할. 그럼 재산 분할로 받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거 취득세 내요 그러면 그분에게 뭐라고 해줘야 되는가요? 진짜 판결 받으신 거 맞으세요? 제일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재산 분할 판결을 받았냐 아니면 그냥 이혼 이자료로 받았냐 요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실무에서는. 이거 확인 안 해가지고 예전에 낭패 보신 분이 실무하신 분이 직접 저한테 전화해서 아니 제가요 선생님 저요 이번에 재산 분할로 받은 거 그거 양도세 처리해가지고 제가 비과세 받게 해드렸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자랑했어요 저한테. 진짜 실무하시면 그때 그분이 15회 추가 시험에 합격하신 분이었어요. 15회 때 이제 안 되고 15회 때 추가 시험이 있었는데 그때 합격하신 분인데 요 재산 분할에 대해서 요거 본인이 직접 실무에서 처리해줬다고 저한테 엄청 자랑해가지고 제가 그냥 아주 냉정한 목소리로
제가 수업할 때도 좀 그렇다 하더라고요. 저 아주 좀 심하다 하더라고요. 저 오늘은 안 심하죠, 보니까. 전혀. 실무할 때는 제가 절대 안 심하거든요. 실무할 때는, 왜냐하면 소통을 해야 되니까 실무할 때는 막 거의 일방적으로 해버리면 골치 아프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거 진짜 재산 분할 맞아요? 확인했어요? 확인해보고 전화하세요. 확인해보시고 다시 전화하세요. 그랬어요. 재산 분할 판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등기부 띄워보셨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분 말 믿었는데요. 왜 믿으세요? 그분 말을 왜 믿으셨어요? 등기부 띄워보셔야지 그랬어요. 등기부 띄워보시면 분명히 매매라고 돼 있을 거예요. 한번 지금 확인해보고 연락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5분 있다 연락 왔어요. 선생님 저 어떻게 해요? 등기부 띄워보니까 등기 원인이 매매라고 돼 있어요. 자, 등기 원인이 매매는 뭔가요? 위자료 받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수업 시간에 위자료 나오면 무조건 매매라고 공부하시라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위자료가 매매예요. 그래서 등기 원인이 매매라고 돼 있으면 위자료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유상승계취득이에요. 유상승계취득이니까 취득 날짜가 등기 한 날부터가 되는 거예요. 당초 취득일이 아니라 등기 한 날부터니까 보유기간이 비과세 보유기간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비과세라고 처리했는데 세금이 엄청 많이 나버린 거예요. 이제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저 어떻게 제가 어떻게 해요? 내가 뭘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러세요? 그랬어요. 그분한테 지금 당장 전화하세요. 그랬어요. 당장 전화해서 지금 양도소득세 신고 그 계산 잘못됐으니까 이거는 재산 분할이 아니라 위자료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된다. 다시 계산해 보니까 세금이 이만큼 나온다. 그거 어떻게 할? 그거 내셔야 된다. 이렇게 말해라. 그리고 절대로 물러서지 말아라. 그분이 재산 분할을 했는데 당신이 재산 분할을 해서 그렇게 내가 상담한 것뿐이라고 말해라. 그분이 무슨 말을 해도 절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하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그 잘못했다 하는 순간 저한테 그 세금 물어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개사님들은 세금 상담했을 때는 절대로 제가 제 실수에 사모님 죄송합니다. 이 말 하는 순간 물고 늘어져요. 그러니까 절대 그 말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재산 분할로 받았다고 해도 꼭 등기 원인을 확인하셔야 돼요. 등기 원인에 재산 분할이라고 찍혔는지 매매라고 찍혔는지 위자료라고 찍혔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런 것은 우리 수업 시간에 말도 안 해주잖아요. 근데 실무할 때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분도 그때 당시에 제가 지금 기억에도 한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10년 넘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세금도 1000단위가 넘게 나왔어요. 세금이 제가 계산해서 세금이 몇천 나왔는데 그분은 비과세라고 상담해버리고 아예 세금 안 나온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 잘못됐는데 이거 세금 내셔야 되는데요. 양도세 내야 되겠는데요. 그러고 제가 계산해서 알려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하냐면 이제 의뢰했던 분이 저요. 그 집 미련이 없어요. 그 재산 분할로 받은 거 그거 내가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 집은. 그래서 그 집은 세금 내거라도 내가 그냥 털 테니까 그냥 세금 내면 그 세금 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고 세금 내고 끝냈대요. 그분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재산 분할로 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말을 잘못해서 위자료로 받은 걸 재산 분할했기 때문에 자기도 말 잘못한 것 같다 하면서 제가 그분도 자기가 실수했다. 근데 이제 중개사님 실수는 뭐냐면 등기부를 확인 안 했던 거예요. 반드시 등기부를 확인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무하실 때는 절대 의뢰인들 말을 믿지 마시라는 거.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꼭 자료, 등기 확인하시고 그러고 나서 다시 되물어 보시고 이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떤 이유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매매라고 되어 있는데도 아니요. 잠깐만요. 이게 매매라고 돼 있는데 제가요. 진짜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해서 판결문까지 받았다니까요? 그래요? 그럼 판결문 보여줘 보세요. 집에 있어요. 가져와 보세요. 그럼 판결문을 보고 진짜로 판결을 받았으면 등기 원인에가 매매라고 돼 있어도 판결문을 첨부하시면 재산분할로 인정을 받아요. 세법은. 공부상의 내용과 사실의 내용이 달랐을 때는 사실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우는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꼭 짚어주시라는 거. 그래서 혹시라도 매매라고 되어 있는데 재산 분할 판결문이 있으면 그걸 내밀어 가지고 비과세를 받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많은 분이 재산 분할하고 관련된 취득세를 상담하라 하면 상담을 잘 못해요. 자, 그럼 지금 이제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상담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재산 분할로 오면은 재산 분할해가지고 우리 중개사 사무실에 상담하러 오시면 꼭 제일 먼저 앉아가지고 상담하신 분들 중에 제일 먼저 첫 마디가 뭐냐면 제가 잘 아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요. 아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아주 잘하는 사람. 본인. 그런데 본인 이야기를 왜 이렇게 하세요? 이러면 안 돼요. 절대 그 자리에서는. 근데 말하다 보면 사실은 제 이야기예요. 터놓고 말을 해요. 그때까지는 상담을 해 주셔야 돼요. 그분이 터놓고 자기 이야기라고 말할 때까지 상담을 하면 이제 성공하신 거예요. 근데 끝까지 그분이 다른 사람 이야기인 것처럼 꾸며서 물어봤을 때는 상담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열기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재산 분할로 받으시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일단은 등기부를 확인하시고 진짜 판결문 있는 거 확인하시고 거기에 있으면 취득세하고 양도세하고 또 달라요. 자, 취득세 계산할 때는 재산 분할로 받으면 이렇게 받으면 취득세는 등기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돼요. 이름을 써야 돼. 이름값 내야 되는 거예요. 이름값은 내야 돼요. 그러면 등기 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내는데 그냥 등기할 때 그냥 내버리면 돼요. 근데 금액도 얼마 안 써요. 등기분만 내니까요. 전체 금액 중에서 2% 빼고 내면 되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가 문제예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재산분할로 받으면은 처음 당초 취득일이 되는 거예요. 등기일이 아니라. 양도소득세는 이제 재산분할로 오늘 받았다 해도 옛날에 처음에 취득했을 때 여기서부터 보유기간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재산분할이. 그래서 취득세하고 양도세 할 때 취득세 상담을 왔더라도 나중에 혹시 양도하실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인정이 되니까 그거 알고 계셨다가 양도할 때 돈 받으세요 하고 거기까지 알려주시면 돼요. 취득세만 물어봐도 취득세만 대답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나중에 양도소득세까지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교재 이제 사례로 쭉 연결이 돼 있어요. 사례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런 사례를 하나씩 읽어보면 이제 세법을 공부하신 분은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세법을 전혀 공부 안 하신 분 읽어봐도 뭔 말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세법의 지식이 있어야만 세금을 상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예요. 세금 절세를 위한 방법을 실무 사례에서 찾는다.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세법은 탈세를 하는 게 아니라 절세를 하는 거라고. 절세를 하려면 세법을 잘 알으셔야 돼요. 세법 규정을 잘 알고 세법 규정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그 실례로 실제로 제가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있고 그 오피스텔 하나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쓰려고 오피스텔 사무실로 쓰려고 오피스텔 하나를 분양받은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그 아파트 단지에 집을 가진 사람하고 또 오피스텔 하나를 가진 저희 집하고 똑같이 가진 분이 있었어요. 똑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피스텔을 이제 처분하면서 그때는 그게 주택으로 돼버리면 예전에는 주택이면 세율이 상당히 셌거든요. 예전에 2주택이면 세금이 엄청 세가지고. 그런데 그때 세금을 제가 얼마를 냈냐면 세금을 제가 제 기억에 160만 원 냈던 것 같아요. 딱 160만 원으로 끝냈어요. 자, 그러면 저희 단지에 있는 다른 우리 애엄마 친구분 이야기는 그분은 얼마를 냈냐면 1억 2천을 냈어요. 원래 세금이 1억 2천이에요. 그래서 제가 160을 냈어요. 저는 절세를 한 거예요. 전 탈세한 거 아니에요. 전 절대 탈세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남들이 저한테 뭐라 했냐면 그 조세피 아니냐. 조세피야, 너 세법 안다고, 네가 세법을 안다고 그 구멍 빠져나간 거 아니냐 그랬어요. 아니다, 절세다 그랬어요, 제가. 네. 근데 절세하고 조세피하고 약간 비슷한데 세법을 정확하게 알고 빠져나가면 그걸 비껴가면 절세가 되고 허점을 노리는 건 조세피가 돼요. 저는 허점을 노린 게 아니었어요. 법대로 그대로 진행한 거예요. 어떻게 진행했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주택이 아니라 제가 사무실로 임대를 내줬어요. 임대를 중개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저 여기 사무실 저 주변에 월 임대료가 얼마냐 그랬더니 월 100만 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월 100만 원 받으면 우리 사무실 임대를 사무실로만 들어온다면 사무실 들어오고 여기에다가 사업자 등록만 한다면 내가 월 20에 내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때 바로 일주일 만에 누가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와서 바로 거기다가 사업자 등록을 내더라고요. 사업자 등록을 내고 나서 제가 집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이니까 저는 비과세잖아요. 비과세니까 그때 당시에는 6억 초과분인가가 세금을 냈어요. 그때는 6억이 이제 요즘은 12억인데 옛날에 6억, 9억, 12억인데 6억까지가 비과세고 6억 초과분은 과세니까. 그래서 6억 초과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160인가 낸 것 같아요. 근데 다 진짜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분은 1억 2천을 내가지고 나중에 알고는 저한테 얼마나 하소연해. 왜 안 알려줬냐고. 왜 그런 방법을 저한테 안 알려줬냐고. 나는 그때 당시에 저희 아파트 그 주변에 있는 시세가 27평 시세가 1억 한 7천 됐거든요. 그런데 1억 2천 세금 냈으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저 만날 때마다 그래요. 왜 안 알려줘가지고 저 그렇게 세금 내게 만들었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랬어요. 안 물어보셨잖아요. 저한테 한마디 물어본 적도 없잖아요. 물어봤으면 제가 알려줬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세금 적게 내세요? 아니, 나는 상가로 내줬다. 합법적으로 내줬다. 합법적으로. 법을 잘 지켰다. 그랬더니. 아니, 그게 법 지킨 거냐고. 야, 제대로 100만 원씩 월 임대료 받아야지. 왜 20만 원 받고 그렇게 내줘? 아니, 내 맘이지, 그거는. 주인이 그렇게 내준다는데. 나 공짜로 내주려고 하겠다, 그거. 어? 그래서 이런 사례가 그게 다 나와요. 지금 사례 하나하나 사례를 이제 풀어가다 보면 요런 사례, 요런 케이스에는 요렇게 빠져나가는 방법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례를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빠져나가겠는데 요렇게 하면은 세금을 좀 줄이겠는데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사례를 통해서 사전에 예측 가능하고 유사한 정보를 얻어서 미리 대비를 해 주셔야 돼요.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으면 상황이 닥치면 자유자재로 상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케이스를 접해 보셔야 돼요. 여러 사례를 접해 보시고 그 유사 사례를 가지고 이분이 물어본 거에 거의 비슷하네? 그럼 거기에 맞게끔 상담을 해 가시면 돼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불안해 하시면 이 사례를 복사해 가지고 이런 유사 사례니까 요 사례에 맞게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 국세청에서 나온 사례니까 안심하시고 이대로만 처리하시면 세금 줄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시면 돼요. 그건 나를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례를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로 설명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 상대방이 알아먹을 수 있는 용어를 쓰셔야 되는데 이 법률 용어 보면요 못 알아먹어요. 알아먹을 수 없게가 돼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매도자 갑은 매수자와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잔금 받기 전에 매도자가 죽어버렸네요. 등기법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다 배웠어요. 이렇게요.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에게 계약을 했는데 잔금 받기 전에 갑이 죽어버렸네요. 그러면 이제 상속인이 있으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넘어가겠죠. 근데 등기법 시간에는 우리가 상속인에게 상속 등기하고 넘어간다 그랬는가 안 하고 넘어간다 그러던가 안 하고 이건 다 알죠. 다 알죠.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상속인 너 취득세 내놔라. 왜요? 아니 그냥 이 갑이 팔았잖아요. 갑이 팔았는데 내가 왜 취득세를 내야 되냐고요. 네가 상속 받았잖아 그랬어요. 아니 계약을 이 사람이 죽기 전에 했다고요. 잔금을 네가 받았잖아. 잔금을 갑이 받은 게 아니라 갑은 계약금만 받고 잔금은 네가 받았으니까 네가 취득세 또 내야지. 나 등기 안 했다고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등기하든지 말든지 세금 너 내라고. 취득세 내라고. 등기를 안 해도 이 사람은 취득세 내야 돼. 그럼 여기도 취득세 내야 되고 여기도 내야 되고 상속인은 상속으로 대한 취득세를 내야 되고 을은 여기는 유상으로 인한 취득세를 내야 되고 아니 뭔 이런 세금이 있어요. 이런 세금이요. 이게 세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와서 하소연을 하러 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분들이 하소연하러 중개사 사무실 와서 우리가 취득세를 안 내야 되는데 우리에게 세금 물리니까 우리 억울해 죽겠다고 막 와요. 받으셨잖아요. 아니, 이분한테는 왜 그렇게 말해도 되냐면 이미 재산은 일로 넘어갔잖아요. 이분은 개털이잖아요. 가진 거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는데 더 이상 상담해 줄 필요가 뭐 있어요? 아니, 을한테 넘어갔지만 을이 잔금을 일로 주니까 받으셨잖아요. 받으셨으니까 당연히 취득세 내셔야 되는 거 맞잖아요. 안 내시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마 한 8개월쯤 있으면 정부가 고지서 보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지서 오면 그냥 내세요. 그러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팁을 하나 알려주셔야 돼. 이제 상속을 받으면 혹시 자녀분하고 사망하신 분의 배우자 있으세요? 네, 배우자 있고요. 자녀 4명 있어요. 5분이네요. 그럼 상속인이? 상속인 5분이면 가만히 있고요. 등기도 안 했잖아요. 안고 세금 안 내고 버티시면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5분에게 똑같은 고지서가 날라올 거예요. 그럼 똑같은 고지서 날라오시면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집에 오늘 얼른 찢어버리세요. 그래. 찢어 버려버리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누가 이제 형제들 중에 누군가 이 세금이 왔다고 말하면 그거 언제까지 내야 된다는데 안 내면 큰일 난다는데 이런 말만 하세요. 그래. 그럼 그 중에 한 사람만 내면 되니까. 모두에게 똑같은 고지가 왔으니까 한 사람만 내면 되고 나머지 4사람은 찢어버려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법 모르는 사람만 박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농담처럼 그러잖아요. 세법을 모르면 돈으로 때울려야 된다. 바로 그거예요. 아는 사람은 피해가는데 모르는 사람은 돈으로 떼우려는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이 상속인들도 이 사람들 읽어보니까 상속인에게도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네요. 없는 줄 알았더니 있네요.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세금을 안 내는 방법은 없어요. 안 내는 방법은 없는데 이제 세금 등기를 안 했으니까 세금 안 내고 버티면 지방자치단체가 고지서가 날라왔을 때 그때 조치를 누군가에게 내게 만들고 당신은 내지 말아라고 상담하면 돼요. 진짜 그러면 돼요. 왜? 그것도 실제로 저희 이제 작년 연초에 장모님이 이제 상당해가지고 장모님 땅이 진짜 조그만 게 있어요. 그런데 세금이 해봤자 30 몇만 원 나오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취득세가 30 얼마 나와요. 그래서 그냥 등기하지 말고 놔둬버렸어요. 장인어른 계시고 형제들이 5명이니까 총 6명이 상속인이에요. 6명이 상속인인데 세금 계산해봤자 30 몇만 원 나오는데 이거 분명히 몇 개월 있으면 고지서가 집에 날라올 거라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희 집에 30 몇만 원짜리 고지서가 딱 이제 애 엄마 앞으로 날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 그러면 줘봐 내가 알아서 할게. 버렸어. 찢어서 버렸어. 이거 왜? 아니 엄마 재산인데 세금 나와서 내야지 왜 찢어버리냐고. 그냥 괜찮다고 찢으라고. 내가 버릴 거니까 내가 상관없다고. 그러면 이제 아마 세금 낼 때쯤 되면 일주일 전에 분명히 제가 누가 전화 올 걸 알았냐면 큰채형이 전화 올 거라고 생각해서 알았어요. 왜? 제일 거기가 약하거든요. 마음이 약하거든요. 예? 그래서 딱 진짜로 큰채형이 전화 와가지고 제부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그거 내셔야 돼요. 안 내면 큰일 나네요. 이번에 날짜 이쪽은 며칠까지 내라는 날짜, 그 날짜에 내야지 안 내면 가산세 한 20% 더 붙을 거예요. 이제 뻥친 거죠. 가산세, 그렇게까지 안 붙거든요. 20% 붙고 또 안 내면 계속 날짜별로 해서 얼마씩 더 붙어요. 막 그랬어요. 그럼 이거 빨리 내야 되겠네. 당연히 내셔야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뭔가 좀 찜찜했는가. 다른 처형이 또 전화 왔어요. 요거 어떻게 하냐 할 때. 사실대로 말해줬어요. 그거 다 집집마다 날라갔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 한 사람만 내면 되니까 그냥 제가 큰 처형한테 거짓말 했는데 우리가 가족 회비 가지고 있는 총무한테 연락해서 그거 내라해라. 그 집에서 내라해라. 그러고 끝냈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하나 알아놓으면 나중에 상속이 모두에게 납세 의무가 생긴다고? 그러면 모두에게 생기면 누군가만 내면 되네? 그건 누군가만 내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만. 그러니까 연대 책임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제 교재에 이런 식으로 수록이 돼 있다는 거 잠깐 알려드린 거예요. 교재 수록은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실무세법 관련 사이트를 찾는 거, 세금하고 관련된 걸 찾을 때 이걸 저희는 진짜 쉽게 찾거든요. 자, 제일 먼저 볼 게 여기예요.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게 있어요.
이거 꼭 활용하셔야 돼요. 중개사 지금 실무하시는 분들이라면 요거는 반드시 거기다 깔아놓고 있으셔야 돼요. 법을 컴퓨터 메인 화면에다가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바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 해놓으셔야 돼요. 그럼 여기는 뭐가 돼 있냐면 현행 법령이라든지 판례라든지 이런 걸 다 검색할 수 있어요. 판례 사례 같은 거 다 검색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나와요. 이 화면이. 이 화면에 이렇게 떠요. 그러면 이게 제일 위에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나오면 이제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다 내가 찾고자 하는 법이 있으면 그 법을 여기다 입력해서 검색을 탁 누르시면 이 법이 쫙 떠요. 근데 법을 한 번도 본인 스스로 안 읽어보셔가지고 법을 봐도 이거 뭘 어디를 어떻게 봐야지? 그 법을 보다 보면 서로 법에서 법으로 연결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이 법은 무슨 법 몇 조의 규정을 따라서 막 하고 그 법을 또 클릭해서 또 읽어보셔야 돼요. 참 복잡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복잡하니까 일반 국민들이 여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법제처 사이트거든요. 법제처. 그래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소득세 그러면 이렇게 소득세법 이렇게 쓰셔야 돼요. 여기다 써가지고 클릭을 하면 검색을 누르면 소득세법이 여기 쫙 떠요. 1조부터 몇 조까지 쭉 떠요. 그러면 그 조 중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 찾으니까 세무사한테 물어보고 중개사 사무실 와서 물어봐요. 근데 중개사님이 그런 게 뭐예요? 그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뭐대요? 또 그래. 여기에 보면 여기 있죠. 판례, 해석. 판례라든지 해석 사례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자, 이런 판례나 세법 해석하는 것들을 시간 날 때마다 들어가서 읽어보셔야 돼요. 그 사례를 읽어보시고 이분은 이렇게 해서 이런 걸 가지고 불만 있다고 소송을 했구나. 그런데 정부가 이걸 들어줬구나. 정부가 안 들어줬구나. 이건 이렇게 들어줬네? 이 사람 의견을 들어줬네? 이건 안 들어줬네? 이거를 스스로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떻게 했으니까 들어줘요. 그 판례 보면 이제 규정들 어떤 경우는 되지만 어떤 경우는 안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판례 같은 걸 잘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 법을 요거를 이제 이걸 나중에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뒤로 가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법에서 법이 개정이 됐을 때 개정 법령의 메일링 서비스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 신청해 놓으시면 매일 오늘 지나면 내일 딱 되면 오늘치 법이 바뀌면 바뀐 거 입법 예고된 거 개정 법령이 전부 내 메일로 다 들어와요. 매일매일 메일로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법만 클릭해서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실 때 이제 법을 클릭해가지고 그 법에서 어디를 보면 양쪽으로 비교돼서 개정된 내용이 이 법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바뀌었는가가 비교 대사표로 보여요. 그럼 그거 요 말이 요렇게 바뀌었네. 요 규정이 요렇게 바뀌었네. 그 바뀐 규정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국가법령정보센터 이거 잘 활용하셔야 돼요.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면 이걸 보는 연습을 몇 분이서 같이 소통을 해가면서 서로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돼요. 이제 중개사 일을 하실 때 이제 마음에 맞는 분들이 있으면 지금부터 내가 같이 컴퓨터에 지금 동시에 들어가셔가지고 무슨 법 몇 조의 규정을 내가 읽어보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고 서로 소통을 한번 해보세요. 전화상으로. 안 그러면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노트북이나 핸드폰 있어도 되니까 핸드폰만 가지고도 이거 깔 수 있어요. 이거 국가법령 핸드폰에도 깔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직접 몇 조를 클릭해가지고 이 법을 읽어보면서 서로 해석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 법을 상대방한테 상담하고 상대방이 나한테 상담하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상대방한테 질문해서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는가. 또 이 법을 찾아서 찾는데 이 법 조항 옆에가 판례라든지 해석이라든지 이런 게 사례가 붙어 있어요. 그럼 거기를 누르면은 또 그쪽으로 연결돼서 이 법에 관련된 판례나 실무 사례가 거기서 또 떠요. 그럼 그거 읽어보시면 이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이 다 돼 있어요. 거기에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을 찾는 거고 이제 국세청 홈택스라는 데가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는 요거 뭐냐면 세금하고 관련된 걸 우리나라의 모든 세금, 국세에 대한 세금만 여기서 담당해요. 국세. 홈택스는 국세 담당해요.
근데 여기가 현금 영수증 조회가 가능하게 돼 있어요. 현금 영수증 발급도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하시면 돼요. 여기. 그다음에 환급금을 찾는 것도 여기 가서 찾을 수 있어요. 홈택스에 들어오면 내 환급금 찾는데 클릭해가지고 내 주민등록번호 넣으면 누르시면 환급금 얼마 있어요 하고 떠요. 직접 가서 해보세요. 오늘 뭐 놀고 있는 돈 갑자기 생길 수도 있어요. 생기면 환급금 나 못 찾는 게 갑자기 찾았다 그러면 다음 주 와서 한번 쏘시면 돼요. 그냥 꽁돈 생겼으니까. 우리 아들이 이 말 했더니 아빠 잠깐만 나도 한번 들어가서 해볼게. 그러고 아들이 들어가서 막 해보더라고요. 해보면 아빠 나 돈 벌었어 그러더라고요. 얼마 벌었는데 34만 원인가 벌었어 그러더라고요. 뭔 돈인데 그랬더니 예전에 어디서 알바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걸 소득세 신고를 안 하고 놔뒀는데 그게 환급 처리가 돼가지고 찾아가야 되는데 안 찾아갔던 거예요. 그냥 남아있는 돈을 찾았어요. 그런 돈이 많이 있어요 지금. 지금 현재까지 국세청에 환급이 어마어마한 돈이 쌓여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 쌓여 있어요. 근데 쌓여 있는데 이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국가로 기속이 돼요. 시간 지나면 끝나버려요. 그래서 요 국세 환급금 찾는 거 요것도 한번 조회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예전 같으면 사업자 등록증을 세무서 가서 등록증을 재발급받고 뭐하고 막 했는데 요즘은 홈택스에 들어가면 이거 그냥 재발급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거. 그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거 소득금액 증명원 있죠. 소득금액 증명서 띄는 거 이것도 그냥 홈택스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그냥 발급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거. 이거 다 발급한. 혹시라도 중개사 사무실에 누가 와서 여기서 혹시 소득금액 증명은 혹시 인쇄 출력할 수 있어요? 물어보면 네, 가능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고 바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여기서 출력이 가능하세요 하고 홈택스 들어가서 공인인증서 접속하면 그냥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거, 상속세 신고, 증여세 신고도 홈택스에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본인이 신고할 때 서류를 잘못 입력하면 안 되니까 저희 못 믿어서 못 하는 거죠. 본인이 믿으면 진짜 하시면 돼요.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도 그냥 본인이 하시면 돼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고는 그냥 다 할 수 있는데 못해요. 국민들이 왜 못하냐면 두려워서 못해요. 아니 내가 양도세 신고 잘못했잖아요. 그럼 국세청 직원이 보고 잘못했으면 계산해서 그냥 얼마 추가로 더 내세요 하고 연락 와요. 연락 오니까. 그리고 세금을 너무 많이 신고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그럼 내가 찾아갖고 내가 확인해서 다시 환급 처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돌려줘요. 요거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인터넷 상담하기도 여기 들어있어요. 인터넷 상담. 홈택스에 들어가 보시면 개인들이 인터넷으로 내가 필요한 상담을 세금 상담을 여기서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상담 사례 있죠. 상담 사례. 세목별 상담 사례도 아주 많은 분들이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막 상담이 엄청나게 많은데 일일이 하나하나 답변이 다 달려 있어요. 그 답변이 다 달려 있는 걸 그걸 한 번씩 읽어보시면 아 요런 거 궁금했네. 나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상대방이 물어본 걸 국세청 직원들이 거기에 답변을 해줘요. 여기 상담만 하는 콜센터 직원들이 따로 있어요. 요거 하는 직원들이. 그다음에 자주 묻는 상담 사례를 또 대표 상담 사례만 옆으로 딱 뽑아가지고 대표 상담 사례만 또 열거를 또 해놨어요. 그럼 그것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앉아서 그냥 손님 올 때까지 막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거 클릭해서 하나씩 읽어보고 있으면 돼요. 아, 요런 사례도 있네. 이건 이렇게 하네. 이건 이렇게 답변했네. 국세청에서 이렇게 답변했네. 물어보는 사람이 우리 고객 중에 이거 물어보신 분 있었는데 그럼 이제 그 비슷한 것들이 있으면 관련된 거 그냥 한 번씩 읽어보고 마음에 들면 출력해가지고 스크랩해 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요게 이제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보는 내용들이에요. 홈택스에 들어오시면 이제 이런 게 많이 있어요. 뭐 조회 발급, 민원증명, 신청서, 신고 납부, 상담 제보. 여기 상담 있죠. 상담하고 관련 여기를 클릭하시면 돼요. 상담하고 관련된 거. 그럼 이제 자주 찾는 메뉴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만약에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다 그럼 여기 눌러서 신고하시면 되고. 근데 이건 잘 안 하시고 중개사님들이 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그냥 예비적으로 세금이 얼마 나오는가 계산만 해볼 뿐이지 직접 사무실에 오신 분들에게 저희가 세금 신고해 드릴게요.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상담하기는 이쪽이가 돼 있어요. 인터넷 상담하기. 여기에요. 그래서 인터넷 상담하기 해가지고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거기다 그냥 올려가지고 상담 물어보시면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면 바로 답변이 달려요. 바로 답변 달려요, 여기는. 그래서 이런 기능이 엄청 좋은 게 많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민원 증명을 여기서 이제 민원 증명을 클릭하시면 먼저 사업자 등록 증명, 국세 완납 증명, 소득 금액 증명 이런 것을 다 여기서 신청해서 여기서 신청하면 다 발급 인터넷으로 집에서 발급 다 받을 수 있어요. 세무서 안 가도 돼요. 요즘 세무서 막 가가지고 이거 뭐 복잡하게 세무서까지 가고 뭐 그럴 필요 없이 집에서 다 그냥 인터넷상으로 신청해서 인터넷 출력해서 다 볼 수 있어요.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출력을 하려면 공인인증서 있어야 된다는 거 꼭 이야기해 주세요. 일반 국민들이 몰라요. 아이디만 있으면 된 줄 아는데 아이디 갖고는 안 돼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이런 걸 다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발급받고 싶으신 분은 공인인증서 있으면 그 사무실에서 인터넷 컴텍스 들어가셔가지고 접속해서 여기서 발급받게 해주시도 될 거예요. 이제 상담하고 관련된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담 클릭하시면 인터넷 상담하기 여기 나오고 나의 상담 내역을 누르시면 내가 질문했던 내용만 여기에 다 나와요. 내 것만. 나의 상담 내역이 나오고 인터넷 상담하기 눌러놓으면 내 상담 내역이 쪽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 상담, 세법 상담 정보 해가지고 각각의 세금마다 다 이렇게 연결해 놨어요. 진짜 잘 해놨어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궁금하면 여기 누르시면 되고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필요하다 그러면 그 필요한 부분 여기 누르시면 여기에서 어떻게 질문이 있고 이 질문에는 이렇게 답을 해놓고 이 질문에 이렇게 답을 다 해져 있어요. 이쪽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볼 게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세법 법령 개정 있죠. 개정 의견. 법이 어떻게 개정이 됐는가. 개정 내역도 여기서 다 볼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그 다음에 위택스 혹시 위택스라고 들어봤는가? 아시네요? 실무하시는 분들은 여기 지방세와 관련된 것은 이제 위택스하고 관련된 것은 여기는 지방세하고 관련된 거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위택스로.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보시면 위택스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 지방세 납부 결과 그다음에 납부 확인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게 이런 코너가 있어요. 이런 코너가. 그래서 지방세하고 관련된 것은 여기 들어가 보시면 저도 이제 지방세는 많이 안 들어가 보니까 지방세 납부 결과라든지 납부 확인서 예를 들어서 어디 이제 장기간 어디 갈 때 뭔 필요한 서류가 있을 때 대출 받거나 할 때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럼 여기 들어가서 출력을 받으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출력을 못 하겠다. 그러면 제일 빠른 방법은 동사무소 가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신청하시는 게. 안 되면 그렇게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서 못 하겠다. 그러면 관공서 가서 거기서 출력을 해 오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제 법제처에 메일링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직접 오늘 가서 다 해보세요. 오늘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법제처에 들어가시면, 법제처요. 법제처로 들어가시면 개정 법령 여기서 어디 있냐면 여기 법제처 사이트가 이렇게 딱 나와요. 자, 이게 이제 법제처 나와요. 법제처 나오면 여기 보시면 소식지 신청이라는 데 여기 있어 오른쪽에요. 소식지 신청. 자, 여기를 클릭해봐요. 소식지 신청을 딱 클릭을 하시면 그 다음 단계로 요게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법제 소식지 해가지고 여기가 뜰 거예요. 이쪽이요. 법제 소식지 하고 뜨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요 소식지 신청해가지고 이게 떠요. 밑에가요. 여기 밑에가 똑같이 떠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름 쓰시고 자기 이름 쓰시고 그 다음에 이메일 하시고 그 다음에 등록. 마지막에 이제 등록을 하시면 돼요. 이름 쓰고 그다음에 이메일 정확히 내 이메일을 정확히 써놓으시고 그다음에 여기다 등록을 하면 그 다음 날부터 메일로 법이 개정된 게 그런데 신청할 때 어느 부분에 내가 필요한 게 무엇과 어느 부분에 필요하냐 하고 필요한 것을 체크하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제 법 개정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뭐 판례가 있거나 또는 이제 내가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거기다 체크를 해 놓으시면 그것과 관련된 메일 서비스가 다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이 개정된 게 필요하니까 입법 예고라든지 법이 입법된 거 언제 이제 개정이 될 예고된 것하고 법 개정사항을 알려주세요 하고 거기다 두 군데에 클릭해 놓으면 그 두 개 관련된 게 매일 들어와요. 매일. 그런데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안 들어와요. 공무원이 쉬니까. 근데 혹시라도 토요일 일요일 왜 이날 안 하나 이러면 안 돼요. 공휴일은 빼고 공휴일 빼고 업무 시간에는 매일 업무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요 메일이 하나씩 매번 들어와요. 매번 들어오니까 입법 예고된 것도 들어오고 개정된 법도 들어오고 꼭 신청하실 때요. 제일 먼저 법제처 들어가시면 소식지 신청이라는데 오른쪽에 있는 거 여기를 먼저 클릭을 하세요.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클릭하시면 두 번째로 법제 소식지라고 나와요. 그럼 법제 소식지라고 나오면 거기에서 밑에 이제 신청하는 구간이 여기 나와요. 신청. 그러면 이름 쓰시고 이메일 쓰고 그다음에 등록을 해 놓으시면 이렇게 해 놓으시면 다음 날부터 바로 아마 메일이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세 정보를 알려면 이제 여기는 제가 이제 제일 많이 이용했던 게 국민은행 부동산 현재 부동산 시세 검색은 이쪽을 들어가서 제가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도 많이 써요. 여러 군데서 제공하는 게 많으니까 혹시라도 알고 있는 게 있으면 그걸로 활용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이걸 왜 국민은행치를 많이 이용했냐면 국민은행치 이용하는 게 지금 현 시세 한 95%에서 96% 정도 선으로 여기서 시세를 잡거든요. 지금 현재 시세보다 조금 낮게 잡아요. 여기가.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이 얼마다.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나누기 0.95.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세 정도가 딱 나와요. 대략 한 95% 이렇게 되면 95%로 이 금액이 책정이 돼 있다. 그럼 여기를 나누기 0.95를 해버리면 100%로 역산으로 되니까 지금 현 시세 정도로 이렇게 딱 역산해서 계산이 되고 이렇게 돼요. 요거는. 그래서 이제 봉시 가격 알림은 제가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 유튜브 좀 듣고 계신 분들 이게 어떤 분이 궁금한가 있는가 이걸 좀 하고 싶었는데 좀 제대로 그러죠. 여기 이제 유튜브에 지금 글 올리신 분들 중에 일부가 뭐라고 해놨냐면 판례 해석 연습 스터디 같은 거 해도 좋겠네요. 이게 진짜 도움되거든요. 근데 이걸 하시라 해도 못해요. 왜 못한지 아세요? 그중에 누군가가 진짜 전문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진짜 잘하는 사람 한 분은 있어야 돼요. 근데 잘 못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 리드장 이게 같이 스터디 할 때 조장해 주면 안 돼요. 그래. 내가 내가 왜 해줘야 되냐고. 내가 그걸 왜 해줘야 되냐고. 그래서 만들었던 게 사실은 제 밴드 실세클럽이에요. 실세클럽 처음에 12명으로 만들었어요. 12명이 제가 매주 책 한 권씩을 선택해 가지고 12명에게 파트를 나눠줬어요. 파트를 나눠주고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해라 또는 한 달 동안 이걸 공부해라. 그래서 그 다음에 와서 여기서 본인이 직접 브리핑해라. 그 파트는 본인이 브리핑해라. 그래서 그러고 내가 뒤에서 지켜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대잡아 주겠다. 저는 앉아서 가만히 있고 여러분이 해가는 걸 제가 잘못된 것만 잡아주겠다. 그렇게 해서 하다가 하려고 딱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스크 쓰는 걸로 바뀌어버렸어요. 코로나로 사람 못 만나게 하네. 4명 이상 만나면 안 된다네. 12명인데. 그래서 유튜브 촬영도 못했던 거예요. 유튜브 촬영하는 것도 12명이니까 사람이 나오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게 중단됐어요. 그래서 그걸 제 밴드를 공개해가지고 지금은 인원이 몇천 명이 된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제가 매일 하루 새로운 사례를 하나씩 올려줘요. 매일. 아침에 5시에서 5시 반 사이에. 그럼 그분들이 그 사례를 보고 답변을 달아.
저 생각은 이렇게 답변을 다 달아. 그러면 그 답변을 보고 그 다음날 제가 아침에 다른 사례 올리기 전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설을 달아주고 통계를 어떤 분이 요게 맞다 하고 두 개 안을 줘요. 1번 아니면 2번 둘 중에 하나 어떻게 생각하냐고 본인들 생각을 물어봐요. 그럼 본인들 생각에 1번이 답이다 2번이 답이다며 답을 했던 걸 제가 전체에 통계를 내가지고 올려줘. 그 어떨 때 보면 오답률이 정답률보다 높을 때도 있어요. 분명히 이게 답이 아닌데 거기다가 90%가 답이라고 찍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중개사님들이 전부 다 거짓말로 상담했다는 이야기예요. 상담을 잘못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런 사례도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세클럽에다는 하나씩 매일 올려주고 있어가지고 아니 이거를 내가 진짜 왜 이걸 해주고 있는지 모르겠다. 어? 본인들이 해야 될 걸 내가 왜 주냐. 그랬더니 그래도 선생님이 해줘야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해주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사실은 그 판례 스터디라든지 이런 그 예규 스터디가 이게 진짜 도움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라겠냐면 이 실무세법에 있는 교재에 사례 하나씩을 사진을 찍어서 이 사진을 찍어서 단톡방에 올려라. 그 문제만 올려라. 해선 올리지 말고 그 위에 사례만 올려놓고 각자 의견을 거기서 카톡으로 서로 논해라.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 지나 오후쯤 되면은 해설을 찍어가지고 해설 올려줘라. 그런 방법으로 하셔라 그랬더니 이제 몇 분이 그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같이 자기들 이제 올려가지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오래는 못 가더라고요. 다들 각자 일이 바쁘다 보니까 오래 못 가요. 근데 생각은 진짜 좋아요. 생각은 진짜 좋은데 그걸 이끌어 가실 분이 진짜 잘할 수 있는 분이 한 분은 있으셔야 돼요. 이거를요. 시험이 끝나고 너 실무에는 최적이세요? 이거 최적이 무슨 최적이에요? 실무 끝나고 세법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실무 끝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 시험 끝나면 그렇죠. 얼굴. 예? 예? 얼굴 어떻게, 그 다음에 할 일. 다이어트 필요 없어요. 중개사 하실 때 다이어트 안 해도 돼요. 이름 바꾸러 가야 돼요. 예, 상호를 써야 되니까. 좋은 이름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울산 분들은, 그분들 울산이 아니라 창원이에요, 창원. 창원에 계신 분들은 합격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개명. 다 개명했어요. 예? 다 개명을 했는데 성 김씨. 김씨는 뭘로 개명하면 되겠는가? 여자분이에요. 제일 우리가 딱 들었을 때 한 번 들으면 그냥 알 수 있는 이름. 아니 아직 멀었네. 예? 그분이 제일 먼저 했던 자기 이름이 본인 이름도 진짜 좋았어요. 제가. 본인 이름도 괜찮았는데 왜 바꾸냐고 그랬더니 그거 안 된다고. 중개사에서는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로 바꿨냐 그랬더니 네, 저 김태희입니다. 아니, 무슨 연예인 김태희냐. 아니 내가 김태희라고 해서 못 알아먹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다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도 김태희 부동산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왜? 진짜요? 그랬더니 네 진짜요?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또 한 분이 정씨가 있었어요. 그래요. 정윤이였어요. 그분은 정윤이로 바꿨어요. 연예인 이름으로 싹 바꿨어요. 유명한 연예인 이름으로 주변에 같이 있는 사람 5분 있는데 5분이 싹 연예인 이름을 바꿔가지고 각자 지역을 여기 쪽에 여기다 하나, 저 뒤에 하나, 끝에 하나 5명이 그 지역을 돌려서 자기들이 하나의 카르텔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지역에 들어오면 똑같은 사무실이에요. 다 똑같은 사무실인데 아닌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로로 들어와도 우리 사무실, 이 통로로 들어와도 다 우리 중개사 사무실, 이 안에 들어와서는 우리한테 다 건을 줘야 돼. 자기들끼리 전부 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을 자기들이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개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좋은 방법이다. 진짜 좋은 방법이다. 근데 또 그 광주에 사시는 분은 홍씨인데 저는 홍씨인데 그분이 이름이 저한테 농담한 줄 알았어요. 홍씨인데 그 이름이 뭐냐? 홍공주예요. 공주. 진짜 공주예요. 이름이 진짜 신분증 보여주더라고요. 자기가 공주라고. 진짜 공주라고.
공주 맞냐고 그랬더니 맞다고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예요. 저요. 사무실 중개사 합격하고 사무실 오픈하려고 진짜 힘들었어요. 왜요? 그랬더니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4시에 일어나서 뭐 했어요? 그랬더니 4시에 일어나서 골목마다 다니면서 노트 들고 다니면서 골목만 다니면서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몇 분 걸리는가 체크하시고 여기서 거기에서 그 골목에서 초등학교까지 제가 걸어가서 몇 분 걸리는 거 확인하시고 거기서 차 도로까지 나오는데 몇 분 걸리는가 어느 집에서 어느 공간에서 어느 사거리에서 거기까지 나오는데 몇 분 걸리는지 제가 그거 전부 다 체크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어느 집에 딱 이 집이다. 그러면 이 집을 원하면 그 집에서 학교까지 몇 분 걸리고 거기서 차 타러 몇 분 걸리고 거기서 어디 가는데 몇 분 걸리고 그 자리에서 브리핑 다 될 수 있도록 제가 한 6개월 동안 아침 4시부터 일어나서 제가 중개사 하고자 하는 그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다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중개사 일을 못 했겠는가? 진짜 잘하고 있겠는가? 엄청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중개사 하려면. 사전 준비가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게 미리서 딱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요, 저기까지 어떻게 될까? 그냥 가면 한 5분이나 걸리겠죠?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가 걸었을 때 몇 분이니까 애들이 걸었을 때는 얼마 정도 걸리겠는가? 천천히 적은 장걸음으로 걸어가 보기도 하고. 거기까지 다니면서 어떤 학생들이 다니면 초등학생이 다닐 때 어떤 불편한 점이 있겠는가? 불편한 점도 다 체크하고. 모든 거 체크하고. 그리고 또 만약에 여기서 학원 때문에 오신 분이라면 여기서 집에서 학원까지 가는데 어느 쪽에 학원에 가면 어느 학원이 있고 어느 쪽에 가면 어느 학원이 있고 이런 걸 전부 다 체크를 해가지고 리스트를 쫙 만들어 놓고 오픈을 했대요. 그 소리 듣고는 우와 대단하네 그랬어요. 진짜 대단하네. 그럼 아침에 그렇게 나가면 아침 준비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준비 다 하죠 또 그래.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다니면서 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와서 집에 와서 다시 자기 할 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사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준비는 진짜 잘하고 계셔야 돼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누가 뭘 물어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전에 전부 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잠깐만 이제 쉬었다가 여기 나왔네요. 공주님 열정 배워야겠네요. 진짜 이거는 진짜 배우셔야 돼.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 말 듣고는 그분이 광주에서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서울에서 제가 이렇게 서울 와서 제가 만나고 또 사실은 제가 광주도 가서 한번 만나보고 이런 분이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재밌게 하세요. 너무나. 근데 공주인데 진짜 공주가 4명이나 돼요. 4명인데 위에서부터 위에 큰애가 밑에까지 다 알아서 그냥 케어를 하니까 본인이 손 쓸 게 없대요. 그러니까 맡겨놓고 그냥 나온대요. 맡겨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배울 점이 너무 많다는데 뭐 배울 점만 있으면 뭐해요? 실천을 해야지. 실천 안 하면 안 돼요. 실천을 하시면 그만큼 나한테 돌아온 게 많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잠시만 쉬었다가 나머지 내용은 또 조금 더 쉬었다가 알려드릴게요.